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챕터 11 단일 모집단에 관한 가설 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집단 저희가 수업에서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못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이랑 인공지능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서 네, 이번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이야기를 사실 잘 이해하면 이번 부분도 네,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 하는 가설 검정 역시 지난 단원에서 했던 가설 검정을 조금 더 반복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그젬플을 들고 왔는데 우리나라 여성 전체의 평균 키는 160이고 분산은 200이라고 한다. 10,0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169를 얻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키는 160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가설 검정을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뮤가 160이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고 저희가 규모 가설을 두고 이걸 이제 대립 가설을 뮤는 160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분산을 알고 있다는 거는 이미 표본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알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사실 뮤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가정이 일단 비현실적이죠. 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상황은 이번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 전체 평균기가 160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실제로 160인지 아닌지는 약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거랑 그게 실제로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알려져 있는 거는 뭐 이전에 누군가 그렇게 연구를 했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정보가 알려졌을 수도 있고 뭐 근데 뭐 어떤 연구가 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모르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알려져 있는 거랑 정확히 아는 거랑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10,000명을 표본으로 뽑아가지고 그 조사 환경과 평균이 169, 분산이 300으로 얻었다. 이건 표본의 평균과 포본의 분산이죠. 그럴 때 이제 160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뮤가 160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가?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뮤가 160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example 1에서는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example 2에서는 모집단의 분산을 모른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 example 2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면 분산을 안다는 거는 데이터를 다 안다는 거고 그 말인즉 모집단의 평균 뮤는 그냥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구간 추정할 때 시그마를 아는 경우, 그러니까 분산을 아는 경우와 분산을 모르는 경우 각각 나눠서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를 알고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뭐 그런 경우 Z분포를 쓸 수 있고 시그마를 알고 모르지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뭐 그런 경우에는 T분포를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나눴듯이 가설 검정에서 똑같이 그 맥락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 똑같으니까 저는 시그마를 아는 경우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귀무가설은 보시면 검정의 대상이 되는 가설이므로 쉽게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등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무가설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 귀무가설은
검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뮤는 160이라고 기무가설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정하고 싶은 대상이 뮤는 160이란 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검정은 뮤는 160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기무가설과 대입가설이 만약 뒤바뀌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뮤는 16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기무가설이라고 하면 뮤가 160이 아닌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점에 대해서 다 검정을 해야 돼요. 기무가설이 그렇게 잡혀져 있으면. 왜냐면 검정이 대상이 되는 게 기무가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뮤가 160이 아니라는 그 모든 점에 대해서 그 검정을 하면 굉장히 많겠죠. 검정해야 될 부분이. 네. 그래서 기무가설은 등호를 가진 걸 보통 이렇게 해야 한 번 딱 검정하고, 아니면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뮤가 160 이상이고 뭐 160 이하이고 등으로 기무가설을 세울 경우 이걸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가장 보수적인 값 이것만 기무가설 검증하게 된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이렇게 등호 하나로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등호로,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된 부등호,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뮤가 예를 들어 160이고 뮤는 16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이쪽에 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려면 표본이 이쪽 어딘가에 나와야 되잖아요. 표본이 이쪽 어딘가 기각 영역에 나와야 되고, 이쪽 영역에 아무리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각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게 160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검증하고 싶은 여기 뮤가 160보다 크니까, 예를 들어 161을 검증하고 싶으면 기각 영역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집단이 만약 평균이 161이라면 약간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뭐 또 다른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그러면 여기 알파 값 여기서 이 빨간색에서 계산하면 알파 값이 이쪽으로 당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이 이 정도에 나와도 기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161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장 기각하기 힘든 게 지금 이 경우인 거죠. 뮤가 160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평균들 다 포함하고 있는데, 뮤가 160이 가장 기각하기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뮤를 160으로 잡아서 그것만 검정을 하면 160이 기각이 되면 나머지 다 기각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160이 기각됐다는 건 표본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니까 나머지 평균을 가진 어떤 분포들에 대해서도 다 기각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160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검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유의수준 결정은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의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기각을 할 영역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의수준이라는 뜻이 자체가 기각 영역을 유의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기각 영역이 결정이 되고, 기각 영역이 결정이 된다는 말은 저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인지, 기무가설이 맞았을 때 기각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기무가설이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기무가설이 틀렸을 때 기각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기무가설이 맞았는데 기각을 하면 그건 오르잖아요. 기무가설이 맞았는데 저희가 표본을 뽑았더니 이쪽 영역에 들어와서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무가설은. 그러면 그건 심각한 오류죠. 예를 들어 이 약이 효과가 약의 효과가 예를 들어 100%였다.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예를 들어 90%였다. 90% 성능을 보였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예를 들어 표본을 뽑았더니 약 효과가 70%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약 못 쓰겠다 하고 의사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손해겠죠.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게 될 가능성인 거예요. 알파는 기각 영역을 결정해주는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기무가설이 맞음에도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에 들어오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를 넓게 잡게 되면 이게 점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알파가 예를 들어 10%라면 이렇게 또 올 것이고, 그러면 오류의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죠. 대신에 기각할 확률도 커지는 것이겠고, 동시에 그렇죠. 반면에 알파 값이 뭐 예를 들어 작게 되면 기각 영역이 굉장히 주는 대신에 기각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닿아 있다는 걸 아시겠죠. 기각 영역이 작아지니까 알파 값도 작고, 그러므로 뭐 기무가설을 맞는데 기각할 확률이 작아지는 거겠죠. 다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의 수준은 1%, 5%, 10% 이렇게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 이제 의사결정 오류를 범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서 유의 수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10%면 유의 수준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기무가설이 맞는데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런 위험한 것에서 손해가 많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을 줄이는 게 좋겠죠. 1% 이렇게 기무가설을 최대한 기각하지 않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파 값이 결정이 되면 인계 값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왜냐면 어떤 분포가 있으면 알파 값이 예를 들어 양측에 5% 결정돼 버리면 여기서부터 기하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인계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값이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인계 값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평균 180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인계값 뭐가 나올 텐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걸 보통 Z로 바꿔가지고 Z는 0인 상태에서 요 인계값도 그 각각 대응되는 값으로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뭐 1.96, 뭐 1.64, 뭐 양측에 5%면 1.96일 거고, 양측에 10%면 아마 1.64일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깐 끊고 네, 다음 인계값 이야기하면서 네, 저희가 가설검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